극갈래라고 나와 있고요. 극갈래에다가 밑줄. 극갈래에는 뭐하고 뭐가 있냐?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인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두 개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형상화 방법에 대해서 작품을 감상합니다. 희곡은 구성 요소가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이 됐어? 희곡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되돌아봅니다. 밑에 영화의 등장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상상하며 대사를 넣어보자. 이거 완전 지금 우리 학교는 있네. 뒤에 좀비가 쫓아오고 있어요. 무서워. 됐어. 됐어. 밑에 이 단원에서는 현대 희곡 작품을 감상하면서 희곡 아까 제가 스쳐 지나가던 이야기 했는데 희곡 뭐라고요?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합니다. 극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 희곡 작품은 시나 소설과는 다르게 어떤 식으로 주제를 전달해 주는가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희곡에서 알 수 있는 극갈래의 특성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봅시다. 네, 질문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하다가 질문하겠지. 다짜고짜 질문하진 않을 거예요. 155페이지 확인할게요. 밑줄이 필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빨간색으로 몇 군데 밑줄을 그을 거예요.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과 갈등을 형상화하는 문학갈래다. 갈등에다가 밑줄. 하지만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달리 서술자가 없어 밑줄.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밑줄,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냅니다. 관객에게 전개 양상을 다시 밑줄, 직접 보여줍니다. 최근에 뭐 연극 본 거 있어요? 그래요? 나는 며칠 전에 라이언킹 보고 왔지. 처음에 보는데, 난 진짜 눈물 나더라고. 감동받았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제일 멋있는 건 기린인데, 기린은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 나중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더럽게 비싸. 이처럼 극갈래는 밑줄,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현장성이 강하다. 현장성에다가 밑줄. 현장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옆에다가 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 현재형의 문학이다. 현재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화로 상영되거나 밑에다가 쓸까요? 시나리오.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희곡. 장면 구현의 제약을 받기도 한다. 장면 구현의 제약을 받는다. 밑줄. 제가 아까 라이언킹 보고 왔지만 걔네들 어때요? 진짜 장면 제약의 그게 없으면 진짜 사자 나오겠지. 코끼리 나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분장을 하고 나오겠지. 한국 문학의 극갈래에는 민속극, 인형극,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희곡 등등이 있습니다. 밑에 얘네들은 이제 외우는 거예요. 희곡은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 일단 구성 요소에다가 밑줄 해놓고 바로 볼게요. 해설, 대사, 지시문. 요게 희곡의 3요소. 해설, 대사, 지시문. 해설은 뭐예요? 희곡의 첫머리에 무대 장치,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해주는 부분. 안타깝게 우리 교과서 지문에는 그게 없네요.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고요. 등장인물이 하는 말은 인물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독백. 관객에게 말을 하는데 다른 배우들한테는 들리지 않는 방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써놓으셔야 돼요. 대화, 독백, 방백. 다음 지시문은요. 무대장치, 음향효과, 조명효과, 등장인물의 행동, 표현, 심리 등을 지시하는 거. 일단 이렇게 끊어서 조명효과까지 끊고 앞부분은 지시문 중에서도 무대 지시문. 밑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심리를 지시하는 글은 행동 지시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잘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라고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결혼, 이강백, 현대 희곡이고요. 단막극이라는 말은 뭐냐면 커튼이 한번 내려오면 끝이야.
자, 시작할게요. 커튼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시작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끝나고 커튼 한번 내려오면 끝. 여기 막이 장막할 때의 막 커튼 이야기인 거예요. 실험극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일반적인 희곡하고는 달라. 일반적인 희곡 옆에다가 이렇게 반대로 해놓을까요? 일반적인 희곡. 일반적인 희곡은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대와 객석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막 무너지고 그래요. 배우가 관객들한테 시계도 빌리고 넥타이도 빌리고 관객한테 말을 걸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꼴보기 싫어.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것이다. 희극적이고요. 좀 웃기기는 해. 어이없어서 그렇지. 비판적인데 무엇을 비판하냐?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비판한다. 시간은 현대고요. 어느 저택의 응접실. 응접실이라는 말도 언제적 말이야. 한 남녀의 결혼담 이야기. 주제는 별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소유의 본질. 영원히 온전히 나의 것은 없다.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렇게 써놓고요. 완전 내 것은 없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고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밑줄 치고 별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고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습니다. 관객을 그간으로 끌어들여 밑줄.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걸 요로 어디가 있냐. 얘네들을 요렇게 묶어서 뭐라고? 바로 여기에 실험극의 특징입니다. 아니야, 그대를 위해서 내가 교재 하나 준비해놨어.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술갈래예요. 교술갈래라는 말에다가 밑줄. 교술갈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수필. 그 다음에 고전 수필 중에 설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만 좀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수필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합니다. 수필에다가 다시 동그라미.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려 정서를 표현한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가장 의미가 있었지 뭐 이렇게 기억나거나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대는? 그래. 그래?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7, 8년, 몇 년이지? 가서 봐야 되겠네. 저는 골수기증 한 적 한 번 있거든요. 이렇게 10살짜리 애기 하나를 살렸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 인생에 제일 큰 일이었던 것 같다. 결혼하고 애 낳은 거 이외에. 사진을 찍거나 글을 써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네! 패스! 밑에 스스로 질문하기. 이 글에서는 수필, 교술갈래의 특성을 이해할 거예요. 한번 글 써볼 겁니다. 교술갈래에서 경험과 이게 중요해요.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성찰을 담아서 가치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교술갈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무거나 편지 쓰거나 아무거나 감상문 쓰거나 아무거나 글 쓰거나 뭐 욕하거나 친구한테 보내는 쪽지 이런 애들은 안 돼요. 저 편지 열심히 잘 썼는데요. 내용 이 편지는 1800년대 영국에서 시작이 돼요. 이런 편지는 또 안 돼. 이러한 것들. 뒷페이지. 개념 알아두기. 교술갈래. 역시 여기도 중요한 부분 빨간색으로만 밑줄 그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 깨달음이나 통찰, 글로 표현했습니다. 교술갈래는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개인적 체험이나 생각 정서가 드러나 있어서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점에서 화자나 서술자를 내세우는 서정갈래, 서사갈래와 다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쓸게요. 뭐라고? 1인칭의 문학이다. 1인칭의 문학이다. 내가 내 얘기한다. 교술갈래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구나 라고 또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한국문학의 교수를 갈래에는 설, 기, 한문문학과 편지, 일기, 기행문, 현대 수필 등이 있는데 아마 교과서에는 설 아니면 수필 둘 중에 하나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거 두 개만 체크. 밑에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을 쓰기 위해선 자신의 삶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일상의 일들이 떠올리다 보면은 작은 일에서도 배울 점이 있죠.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글감을 찾아서 다양한 형식 중에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글을 씁니다. 내가 깨달은 바를 그냥 주절주절 쓸 수도 있고, 누구한테 편지 보내는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내가 읽은 책과 연결해서 느낀 점 중심으로 쓸 수도 있고, 어쨌든 다 수필일 것이다. 교수를 갈래. 이처럼 일상 속 경험을 되새기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쓰면 온전히 내 것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글쓰기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3, 4주에 한 번씩은 근처에 교보문고 있어서 가보는데 요즘 최근 트렌드가 소설 말고 실용서 이쪽 부분에 글쓰기에 관련된 책이 엄청 많아. 한 12권 내에 한 서너 권씩은 꼭 있는 것 같아. 그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글을 써보시라. 라는 것들. 이런 것들. 글 쓰지는 않아도 뭐 유튜브 해도 되고, 근데 할 거면 이제 대본도 좀 써보고 이러는 거죠. 현대 수필이고요. 경수필이래요. 이 경자가 가벼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라는 것들. 하지만 우리는 옆에다 또 쓸 수 있죠. 수필이라는 거는 어디에 들어간다? 교술갈래. 뭐 분위기 깨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술갈래가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사색적, 깊이 생각합니다. 체험적, 자기가 경험한 거고요. 성찰,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아, 개인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개인적 깨달음. 밭을 가꾸는 일을 통해서 밭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자신의 체험에서 자신의 체험 밑줄 밑에다가 다시 1인칭 거기에서 깨달음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작가는 이 깨달음이라는 게 가치 있는 경험이구나. 가치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겠지. 밭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짤막한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나열합니다. 무슨 말이야? 에피소드를 나열해 줍니다. 제재 구조도를 보면요. 당근씨 뿌리면서 얻은 깨달음, 김 매면서 얻은 깨달음, 불편한 몸으로 채소에 물 주는 할아버지 보면서 준 깨달음, 농사와 관련된 짤막한 이야기를 담은 글쓴이의 깨달음처럼 에피소드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묻고 이러한 걸 병렬적으로 나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병렬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갈래학습, 수필의 특성. 구구절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려고요.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신변잡기적이다.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변잡기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 이게 신변잡기적이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구마구 형식 없이. 내가 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백적입니다. 글쓴이의 생각과 정서가 솔직히 드러납니다. 솔직히 밑에다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옆에다가 사실적 쓰여져 있고 글쓴이의 가치관, 관심, 취향 등의 문체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개성적. 전문 작가가 아니어도 쓸 수가 있어요. 비전문적. 누구나. 소재는 잡다한 거니까 다양한 소재. 그러니까 어떻게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형식에 제한이 없어요. 라는 것들. 물론 이제 경수필 말고 좀 무거운 주제해서 중수필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논설문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갖춰서 쓰기도 해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중수필이라고 하면 중수필인 거고 설명할 때 논설문이에요 하면 뭐 칼럼이에요 하는 거지. 시간 2분 드려볼게요. 81페이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데 2분 드릴게요. 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통의 물. 이 작품은 글쓴이가 밭을 가꾸며 마주친 사물과 사람의 모습에서의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한 현대 수필이다.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깨달음을 모아 놓으면 그게 주제가 되겠지. 주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당근을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나, 수필의 특성,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다룹니다. 옆에다가 반대되는 화살표, 뭐라고? 시에서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 소설에서 등장하는 서술자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부추씨와 당근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것이라 대중이 계산이 서지 않는 겁니다. 혹시 당근 심어본 적 있어요? 전 집에서 있는데 진짜 작아. 진짜 작아 그냥. 톱밥 가루 같아. 그 정도로 작아요.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을 쫑쫑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아 이거 심어 놓으면 참새가 집어먹는 거 아닐까? 왜? 참새 베고 다짜고짜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이런가? 아니요. 옛날에 한번 참새들 때문에 당한 적이 있어. 작년에도 너무 얕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요래끼 어디가 있냐? 바로 요래끼 때문에 참새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씨 뿌린 지 2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어머 새들이 와서 잘 잡숫고 간 뒤였다. 진짜 잘 잡숫고 가셨을까? 얼마나 열받을까? 저 참새 잡아가지고 구워버릴 거부터 이런 생각 하겠죠. 쓰여있는 표현법은 반어법. 그제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다. 빨간색으로 밑줄.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씩 심습니다. 아, 왜요? 농부 욕심쟁인가? 하나는 새를 위해서, 하나는 벌레를 위해서, 또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새, 벌레, 사람들. 에블바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아, 자연과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농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넉넉하게 뿌렸나?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인가? 당근싹은 좀 늦기는 했지만 촘촘하게 돋아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튀어낸 이쁜 싹들을 솎아내느라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었다. 안 돼. 이렇게 짜잘해져. 잘 안 자라.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왜? 솎아내기 해야 되는데 너무 촘촘해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어. 아, 농사라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뽑아내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귀농해서 과수원 하는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래.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근데 쳐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가 있을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렇게 끊어 놓을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끊어 놓고 윗부분에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대요? 적절한 거리가 중요하대. 내가 앞에 있는 규민이 너무 좋아한다고 맨날 전화하고 치근덕대고 어디야 나랑 공부할래? 내가 하나 더 알아줄게. 나 문제집 샀는데 너도 같이 풀어볼래? 여기 어디야? 아 선생님 좀 심심한데 같이 밥 먹을래? 이러면은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멀어지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할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어머, 식물에게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최소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거니까요. 어머, 식물에서의 거리를 사람에서의 지켜야 할 거리로 나타내서 표현해주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유추라고 이야기하죠.
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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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축.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게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야, 다 죽일 셈이냐?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솎아주어서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이었었다. 솎아내서 뭐 한다고?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준다고. 농사를 배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아, 식물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잘 자라려면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남친 생기고 여친 생기면 약간 무관심한 게 차라리 낫지 막 집착하고 막 그러면 더 힘들어. 밑에 미운 풀이 죽으면 에피소드 1 끝났어요.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미운 풀 옆에는 고운 풀도 있는 법이라 미운 풀 죽이려고 밟다 보면 곁에 있는 고운 풀도 죽게 됩니다. 속담이 있다라고 하면서 속담을 끌어다 쓰고 있죠. 이러한 것 요즘은 거의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풍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하는 것. 김을 맬 때마다 김을 맨다라는 건 잡초 뽑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자주 떠오른다.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물음표. 의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드러낼 거예요.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잡초는 죽이고 세모, 채소는 살리는 것. 이것이 이른바 농사다. 아, 농사라는 것 자체가 키워내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야?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농사의 반생명성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질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무슨 말이야? 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자라고 있지만 숲에서는 모든 게 다 자라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써야 되겠는데 뭐라고? 밭은 반생명성. 숲은 생명성. 왜? 애블발이 다 같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숲은 공존. 숲은 공존. 밭은요, 그냥 인위적인 거지. 선택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밭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제일 핵심어는 풀인가 봐요. 사람의 손이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돼지풀, 저쪽에는 질경이 이런 것들 바로 이 땅의 주인인 것이었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지. 인간이 삽과 호미를 들고 나와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을 쫓아내니 원주민은 누구예요? 앞에 나와 있는 명아주, 개망초, 돼지풀, 저고랑에 있는 질경이 원래 자라던 풀을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반생명적인 행위를 하면서 생명을 키우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주어야 한다. 이러한 안절부절 덕분에 안절부절 뭐예요?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변명 같겠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니에요. 형광펜 체크. 잡초라도 죽이지 않으려는 생명 존중 의식. 만일 그렇다라고 해도 게으름은 농부의 악덕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농부의 악덕이 아닙니다. 왜?
모든 풀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으니까. 게을러서 저런 잡풀도 자라면 그래, 게으른 게 차라리 낫겠다. 밑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할게요. 글쓴이의 경험과 이를 통한 깨달음. 당근을 제대로 솎아주어야 합니다. 밑줄. 식물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식물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이로부터 깨달은 어쩌고 저쩌고 패스. 식물들 사이에도 적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and 사람도 거리 필요해. 이렇게 하나 더 써놓을게요. 사람도 거리가 필요해. 밑에 2번. 이 글에 사용된 유추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시험 문제일 거예요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당근 사이에서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당근을 보고 깨달았어요. 사람도 그렇겠구나. 어떻다라는 거?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부분이 있죠. 요만큼에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이것이 나와 있는 단락 누구야? 두 번째 단락 1의 2번 단락에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과 같은 것 찾기. 그래서 1, 2, 3, 4, 5번에 유추 찾으시면 돼요. 비슷한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추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유추라는 말은 유비출이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A하고 B가 비슷해. 왜? A한테는 AB 속성이 있고 B한테도 AB 속성이 있거든. 그러면 A에 C라는 속성이 있으면 B한테도 C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유추예요.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글쓴이의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 잡초를 뽑지 않아서 밭에 풀이 무성해졌습니다. 나는 왜 잡초를 뽑지 않나요? 선택보다 공존이 원래의 질서라고 깨달았으니까. 저는 잡초하고도 공존할 거예요. 잡초와 채소는 인간에 의한 구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밭에 잡초를 완전히 뽑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한마디만 더 쓸까요? 생명 존중. 옆에 나와 있는 두 문제 푸시는데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옆에 거 확인할게요. 밭에 심은 당근을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솎아주었다. 옆에다가 씁시다. 거리가 필요하다. 거리가 필요합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몇 번 할 거예요? 고민하지 말죠. 5번.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공존하기 위해선 적절한 거리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공존할 수가 있다. 다음. 그래서 커플 사이에서 멍청한 짓 중에 하나가 서로 비밀번호 공개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 글쓴이의 밭이 반은 채소고 반은 잡초예요. 왜요? 잡초도 생명이에요.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3번. 잡초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우리 이제 에피소드 2개만 더 하면 돼.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어요.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수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이 됩니다. 주말 농장 같은 건가? 아무튼 밭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내 밭이 있고 옆에 또 어떤 할아버지의 밭이 있지. 여기에 농수로가 이렇게 지나가서 물이 쫄쫄쫄쫄쫄쫄 흐르는데 호수를 끌어다 대기에는 너무 길어. 적어도 한 5, 60m 정도는 될 것 같아. 못해도. 그래서 모르겠다. 양동이에다가 물 떠다가 직접 이렇게 부어주고 길러줘야 돼. 얼마나 힘들까. 호수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그러기에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것 같아서 그래.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가 주었다. 물을 길러다 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농작물에게 애정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우리 집에는 화분들도 막 말라 죽는데 애정이 있으면 맨날 살펴보고 있겠지.
푸성기, 채소들이에요. 이것을 키우는 건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다. 농부의 발소리로 채소를 키우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발소리. 녹음해서 들려주면 되나? 아니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살펴줘란 얘기네요. 물을 주기 위해 들판을 오고 가는 농부의 발소리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농작물을 자라게 한다. 농부의 발소리는 그러면 뭐를 비유한 거예요? 농부의 사랑과 정성을 비유한 말이지. 윗글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맞는 말이야.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다. 어우 힘들어. 진짜 정성이 없으면 못하는겨. 물통을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어. 아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약간 몸이 좀 불편하셔. 약간 몸이 좀 불편해. 이렇게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거든. 그렇게 해서 걸어가실 거예요. 분명히 물을 풀 때에는 가득 담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살펴보면 물 흘린 자국이 엄청 많이 있고 이게 보면 물통에 한 반백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열심히 밭에 물을 주고 계시더라.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몸부림에 가까워 보여요. 왜? 내가 봐도 굉장히 힘들어 보여. 하지만 어떠한 평화 같은 것이 느껴지게 합니다. 농작물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지. 힘들어 보여서 몸부림처럼 보이고 농작물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평화로워 보이지.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지고 결국은 반통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을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를 듣기도 하고 불편한 다리를 끄는 소리를 들겠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도 알기도 한다. 아, 할아버지 물 주러 오셨구나를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젖은 길을 보고도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서 할아버지 물 주러 오셨구나를 추측하거나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말도 하나 더 써놓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밑줄.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물통에 담긴 물을 반 이상 길에 흐르지만 반통의 물을 채소에게 쏟아부으며 생명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상한 평화 같은 거를 느끼게 합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겠지.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왜? 그 아저씨, 할아버지가 간 길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턴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생명을 온몸으로 존중하는 할아버지 너무 존경스러워요.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10번 왔다 갔다 해야 할 걸 할아버지는 20번 왔다 가야 하겠지만 그만큼 발소리를 많이 들려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는 어떤 안간힘 때문이지 않을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내 마음은 절뚝거리지만 절뚝거리는 몸으로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에 쏟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닐까? 세상 살아가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잊지 않고 잘 간직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처럼 저 할아버지처럼 데스크요. 네. 혹시 뭐 가족끼리 주말 텃밭 막 이런 거 해요? 그래요. 요 며칠 전에 인스타에서 토마토 그냥 키우기만 하세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짝 열려 있는 거 팔던데 30일만 키우세요. 주문했어야 되는데 때를 놓쳤네.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었었다. 아, 지금 내 앞에 있는 요만 에피소드 3개는 내가 직접 겪었었던 일이에요. 어머, 겪었었던 일? 글의 종류 뭐라고? 수필. 글쓴이가 몇 군데다가 체크할게요. 글쓴이가 직접 농사를 지으며 깨달은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면 그게 수필.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적으면 그게 수필. 수필은 무슨 갈래? 교술 갈래. 감히 농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그냥 내 농사 규모가 되게 작아. 이런 것들. 취미생활 정도밖에 안 돼.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갑니다. 푸른 것들 뭐겠어요? 내가 키우는 농작물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희덕이 언니한테는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그 밭에 자라는 잡초들도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사랑을 흠뻑 줍니다. 밑에 볼게요. 그들 채소죠. 물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내 사랑 전부 다 퍼붓고 옵니다. 이런 것들.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막 이렇게 애정을 주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요. 사람 살아가기도 바쁘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글쓴이의 경험과 이를 통한 깨달음. 또 밑줄 그어볼게요. 할아버지가 애쓰는 걸 바라보면서 아, 저 할아버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몸 불편한 할아버지가 물통에 반 이상 흘리면서 몇 번씩 길을 오가며 채소를 주는 것을 본 경험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네. 할아버지와 글쓴이의 유사성, 저라면 별표. 중요한 얘기. 할아버지 채소에 물 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나도 채소를 키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둘이 똑같아요. 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과정 몇 군데다가만 체크할게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었죠. 깨달음을 글로 표현한 겁니다. 됐을까? 수필, 글쓰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 글 한번 써봐서 이렇게 사람들 볼 수 있게 올려봐. 너 글 너무 잘 쓴다. 너무 감동적이야. 이런 얘기 받을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써서 올려보세요. 이렇게 인스타 막 이렇게 감성 사진 찍고 밑에다가 글도 좀 써보고. 네 인스타는 글이 더 예술이야.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글쓴이는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의 겪은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 패스! 옆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번 역시 빠르게 1분만 드릴게요. 시작!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누구냐? 우리 요것만 하고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 거예요.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식물을 키우는 건 발소리예요. 발소리 들려줘야 돼. 어떻게? 가서 자주 봐야 돼? 뭐 해야 된다? 정성 들여야 합니다. 3번. 밑에 2번 볼게요. 글쓴이가 니은과 같이 생각하는 건 니은 어디서? 나는 할아버지가 물 흘린 것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본 적이 없어. 할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거든. 규민이 이번에 몇 번? 정답! 밑에 나와 있는 5번 볼게요.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드러낸 교술갈래로 글의 종류 뭐예요? 수필. 다음 페이지. 할게요. 글쓴이가 경험한 일과 그 일에서 깨달은 점에 대해서 당근을 잘할 수 있도록 솎아줍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어. 빨간색으로 밑줄만 그으면 끝나요. 식물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살아나는 태도. 풀을 뽑지 않을 거예요. 선택한다라기보단 공존할 거예요. 몸 불편한 할아버지 보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2번. 이 수필에서야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 어디 있을까?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았고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확인할게요. 그냥 어느 정도는 자연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되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글 쓴 과정을 합니다. 아까 네모 쳐놨었던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경험하고 거기에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글로 표현합니다. 뭐 별거 아니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필하고 있죠. 수필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셔야 되겠지. 자신의 경험에서 사색과 성찰을 합니다. 형식에 제한이 없어요.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저는 이런 걸 싹 다 묶어서 신변잡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 페이지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87페이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려 보고 이것을 글로 표현해 보자. 패스. 한 장 더 넘기고. 89쪽. 친구들과 해본 거 해봅시다. 패스. 189쪽에 또 읽고 있자니 했던 얘기 또 하고 확인되는 거죠. 190에서부터 193페이지까지는 숙제. 뒤에 나와 있는 거 오케이 됐고 우리 아까 저질러 놨었던 것도 보러 갈게요. 잠깐만요.